당시 이제 50년대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좀 숨막힐 듯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할란 헬슨으로서는 그 분위기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고 학생회 조직도 학군 상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집어치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는 평생 직업 작가로서 살아남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물론 이제 53년 전에 이제 49년부터 클리블랜드 뉴스에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고 계속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평생 직업 작가로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의 절박함, 그 어떤 필사적인 투쟁 이런 게 할란 헬슨의 바이오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55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지역 작가로 살아가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활동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하이오주보다는 뉴욕이 이렇게 글감을 얻기도 좋고 또 헐리우드의 이제 그런 작업들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서 그때 거기로 이제 옮겨가서 작업 작가 생활을 하고요. 57년에서 59년 사이에 첫 번째 소설을 냅니다. 이거에 원래 할란 헬슨이 썼던 이 소설의 제목은 웹 오브 더 데이였습니다. 근데 이걸 투고를 해서 책을 내주겠다고 하는 출판사가 망해버려가지고 그 출판사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을 다른 출판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뭐 있다고야? 하면서 럼블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책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할란 헬슨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검열이라든가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유난히도 그렇게 과잉 반응했던 것도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이 자기가 원하는 제목으로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이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출생지였던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그리고 194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 또 하나는 첫 소설이 자기가 원하는 제목으로 출판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아주 절박하게 직업 작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의 이력,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2년부터는 헐리우드에서도 일하기 시작을 했고요. 디즈니에서도 잠깐 일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에서 이제 가자마자 디즈니 캐릭터들로 포르노를 만들면 참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했다가 바로 해고당합니다. 근데 실제로 60년대 디즈니에 있는 소속된 작가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아동물 안에 그런 성인물의 요소들을 집어넣는 장난질을 좀 많이 치긴 했었어요. 그만큼 60년대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디즈니와 같은 회사 안에서조차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앞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13살 때 처음 글을 이렇게 발표를 했던, 자기 글을 보냈던 리얼 팩트 코믹스라고 하는 이 잡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46년 3월 그리고 49년 8월까지 나왔죠. 두 달에 한 번씩 나왔던 잡지입니다. 이제 가운데가 할란 헬슨의 첫 번째 이제 처녀작이죠. 였던 럼블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목이 바뀌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뉴욕에 이제 넘어가 있는 동안에 이걸 쓰겠다고 실제 깽단에 들어갑니다. 그 이제 뒤에 얘기 말씀드릴 소년과 개에 나오는 거기에도 이제 그 멸망한 세계의 깽단들이 드글드글 거리잖아요. 로보팩들이. 그거에 대한 영향도 이 첫 번째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 끝에다가 이렇게 월간 우레메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월간 우레메가 88년 3월부터 90년 3월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이제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요 시기에 초등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10대 시기를 보냈던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할란 헬슨이 어떤 방식으로 1940년대 시기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얼 팩트 코믹스에는 그 배트맨과 로빈 시리즈도 한때 잠깐 이렇게 연재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과 개는 할란 헬슨이 35살이었던 1969년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쯤에 할란 헬슨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고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정말 성미 깡마르기 짝이 없는 이 양반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7주 만에 이혼을 하는데요. 그게 197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한 2년쯤 지났을 때였고, 할란 헬슨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런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해지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자괴감 내지 뭐 체념 비슷한 거? 그래서 더 깡마른 사람이 좀 돼요. 되게 까칠한.
그리고 또 하나는 할란 렐스는 편집자로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바로 1967년에 Dangerous Visions, 위험한 비전이라는 선집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 계속해서 작가로서 우리의 SF 커뮤니티가 어떤 종류의 작품들을 지지하고 써놔야 되는가에 대한 발언들을 조금씩 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60년대 미국 현실과 동떨어진 소설을 쓰는 뭐 건스백,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른바 하드 SF들, 그건 캠벨류의 SF를 크게 혹평을 합니다. 가령 아니 지금 베트남전으로 사람들이 미국이 이따구로 돌아가고 있고 세계에 이렇게 크나큰 폐악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중성자별을 지나갈 때 우주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냐.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우리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위험한 비전이라고 하는 67년 선집은 SF 문학의 사변적 소설로서의 전해에 아주 크나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워낙 그 큰 성공을 하면서 72년에 Again Dangerous Visions라고 하는 선집이 다시 한번 나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67년작 Dangerous Vision이고요. 요게 이제 72년에 다시 나왔던 Again Dangerous Vision인데요. 이 Dangerous Vision에는 서문을 누가 썼냐?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가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작가들의 그 라인업을 보면 제이즈 발라드, 로저 젤라즈니, 테오도 스터전, 폴 앤더슨, 그리고 레리 니븐, 필립 케이딕, 그리고 로버트 실버버그 이런 작가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 상황과 좀 많이 맞닿아 있는, 그리고 또 이를테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뭐냐면 젤라즈니가 썼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젠더와 관련돼 있는 훨씬 더 스펙트럼을 확 넓힐 수 있는 그런 상상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실려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68년에 갤럭시 사이언스 픽션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이 상단에 보면은 이 광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미국의 베트남 파병과 그리고 전쟁 개입에 찬성하는 SF 작가들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니다. 미국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작가들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아이작 아시모프는 어느 쪽일까요? 아이작 아시모프는 베트남 참전 반대파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슐라 K. 르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사람도 베트남 참전 반대파입니다. 할란 앨리슨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 참전 반대파보다는 이 참전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재밌는데, 여러분 딱 떠올리시기에 당대 SF 작가들 중에 베트남 참전에 찬성할 마땅하겠다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버트 하인라인입니다. 스타쉽 트루퍼스를 썼던 그 로버트 하인라인은 왜 이 전쟁은 당연히 참가를 해야지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레리 리븐, 폴 앤더슨 이런 작가들도 베트남 참전 찬성파입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년과 개가 발표되게 되는 1969년의 그 시점을 둘러싼 67년, 68년, 69년 그리고 70년까지의 사이에서 베트남 전쟁은 자신이 SF를 쓰든 그렇지 않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미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서는 그 시대의 작가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발언을 한다라는 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8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68혁명,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들이 연대를 했던, 그래서 유럽 한가운데 소비에트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회 체제들,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로 어떻게 보면 근대가 거의 파산을 했고, 이 근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운동이 있었죠. 68혁명은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갑니다. 드골은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로 피신을 해야 했고, 파리는 한때 거의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화되어 있었던 이제 그 프랑스 노조나 아니면 공산당의 중재로 이 전진이, 이 혁명의 전진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고 68혁명은 사실상 실패하게 되는데요. 물론 68혁명의 파급 효과로 프랑스는 70년대 내내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 그리고 또 담론 체계 안에서의 변화들도 이루어지게 되지만 아무튼 6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8에 대해서 미국 사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호들 한번 좀 잘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호들은 소년과 개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캐릭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눈을 뜨면 더 이상 평화롭게 잠잘 수 없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복종은 의식으로 시작되고 의식은 불복종으로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부적격자다. 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소년과 개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괴물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부적격자들입니다. 나를 해방시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제 그 거리 곳곳에 붙어 있던 이렇게 이런 그래피티로 이렇게 낙서가 돼 있었던 그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이겁니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요거는 굉장히 많이 유명해서 뭐 책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호들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 그리고 또 지성계에 엄청난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68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회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1960년에서 74년 사이에 미국 민주사회학생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고 특히 미국의 그 반전 운동, 반베트남 운동, 베트남적 운동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민권 운동과 연대를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SDS라고 이제 약칭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년대 이전까지, 심지어 60년대 말까지도 미국 대학의 학생회는 기본적으로 ROTC들, 그러니까 학군 사관들이 겸직을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트럼프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진보적인 장소가 된 것은 60년대 이후에나 특히 68년, 69년, 70년 켄트 주립 사건 이후에나 있었던 일이고 그 이전에는 매우 보수적인 장소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꿔나가는 운동들이 SDS 운동입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이 60년에서 67년까지, 1976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전일본 학생자치 총연합, 이른바 전학연이라고 하는 것이 4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뜨거운 투쟁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68년에서 69년. 그 전학년에서 전학공투, 그러니까 전공투가 조직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활동. 전공투 안에서도 더욱더 급진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적군이죠. 네, 적군파. 적군파 운동이 시작되는 게 69년입니다. 바로 소년과 개가 발표됐던 바로 그 해이기도 하죠. 적군파는 2001년까지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뭐 요인 암살부터 시작해서 뭐 요도 납치 사건 등등의 연루가 되고 그리고 아사미 산장 사건으로 사실상 70년대 와해가 되게 됩니다. 이런 뜨거운 스튜던트 파워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전 기성세대의 세계관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세계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고 이 상태로는 세상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멸망한다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특히 미국이 슈퍼파워 되어 있는 세계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인류사의 아주 치욕스러운 윤리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전쟁이 수행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뜨겁게 고조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요. 소년과 개가 그러니까 할란 닐슨이 이 사건에 대한 극도의 분노 속에서 소년과 개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소년과 개는 이것보다 더 일찍 발표가 됐지만 하지만 소년과 개가 독자들에게 수용되는 그 이후의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맥락들 속에서 소년과 개라고 하는 작품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학교 발표 사건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밤 베트남 시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위의 양상이 매우 격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대학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미국 대학들에서 이 밤 베트남 시위가 막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 그 당시 이제 선거 시즌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이제 정당 모임과 함께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닉슨 정부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압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핍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대학교 안으로 오하이오 주립군이 들어가게 되고, 또 우발적으로 이제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이날 5명 이상이 죽었고, 심지어 이 학교의 학생회 소속의 ROTC도 한 명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있고 그 주에 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켄트 주립대학교 사건, 이 발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55%가 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철없이 그렇게 난동을 펴서 사람이 죽었는데 걔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립군 이 사건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겨우 15% 정도밖에 아닌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미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발언권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사회의 주류들은 극도로 보수적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통찰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게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의 학생 운동이 아까 이제 일본의 이제 적군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주 급진적으로 진전되게 됐던 바로 그 계기가 된 것도 이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발표 사건입니다. 오하이오주, 특히 클리블랜드 출신이었고 바로 그냥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살았던 그 동네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의 특유의, 특히 미국 중산층들 특유의 어떤 기독교주의적인 문화라든가 아니면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해 했던 할란 앨리슨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따구로 살다가는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미래가 뭔지 알아?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작품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소년과 계죠. 뉴월드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뉴월드는 미국 잡지는 아니고요. 원래 영국 잡지입니다. 무려 1934년부터 발행이 되고 최근 2012년까지 이제 선집의 형태로는 계속 이 표제를 단 작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연원이 오래된, 그리고 또 역사가 좀 오래된 그런 잡지를 할 수 있겠죠. 특히 뉴웨이브, 아까 말했던 SF 문학의 사변 소설로서의 전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들이 이 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뉴월드라고 하는 이 지면을 이제 근거지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이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75년에 L.Q. 존스 감독이 이제 영화했던 소년과 개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스마일 마크도 돼 있죠. 자, 혹시 이 작품을 미리 읽어보셨다면 조금 더 제 설명에 좀 더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이제 주인공인 빅이고요. 얘는 블러드라고 하는 개입니다. 자, 보시면 배경이 2032년이고 핵전쟁으로 문명이 붕괴된 세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요새는 워낙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자,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작품에는 오직 백인들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인들만이 등장하는 세계, 문명이 붕괴된 이후의 생존자인 저 백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 이 개가 나오는데요. 이 개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름은 블러드입니다. 군사용으로 개량된 유전자 조작 개이죠. 얘는 소설이 시작하면 첫 장면이 뭐냐면 블러드가 계속 배고파 합니다. 그러자 얘와 함께 파트너를 이루고 있는 빅이 다른 로봇팩, 그러니까 깽단에서 뺏어온 개를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에서 여기저기서 잡아왔던 쥐나 이런 것들도 주죠. 그러니까 얘는 개를 먹는 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선인데요. 이 소설은 여러분 이 소설에 대한 악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년과 개는 식인종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먹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개들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사람의 말과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개들입니다.
읽기와 쓰기, 덧셈과 뺄셈, 생존에 필요한 지식 일체를 이 개들이 인간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쟁의 역사도 알려줘요.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근데 이거는 곧 자신과 같은 전투견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개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것을 인간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자신의 파트너인 빅을 엘버트라고 계속 부릅니다. 빅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왜 자꾸 엘버트라고 부르나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이 블러드가 빅을 엘버트라고 부를 때는 네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깔려 있는 건데 바로 엘버트 페이슨 터운이라는 작가입니다. 래시 그러니까 콜리견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소설 시리즈로 꽤 인기를 끌었고 나중에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이 사람의 동물 소설을 읽지 않아요. 왜냐? 서술들을 읽어보면 뭐 묘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인종차별적인 서술이 나오고 성소수자, 혐오주의자, 그냥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에미넴이 2010년대 한 중반인가 2018년인가 냈던 그 앨범에서 옛날 막 2000년대 감성으로 막 백엇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용해갖고 무지 막지하게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니까 에미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옛날엔 이런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르죠.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그런 단어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에미넴조차도 그래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군.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딱 엘버트 페이슨 타운의 소설이 딱 그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그것에 관한 흥미로운 텍스트를 많이 내긴 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시대 감각에서 읽을 수도 없고 이미 한 60년대 정도만 되어서도 너무 옛날 구닥다리 그리고 뭔가 불편해라고 했던 그런 작가인 거죠. 다시 말해 사람보다 그러니까 인권보다 개를 더 중시했던 작가입니다. 블러드는 빅이라고 하는 이 13살짜리 소년에게는 아버지이며 그리고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기를 가리키냐? 인간보다 개를 더 중시해라. 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까요? 아닐까요? 자,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해나가면서 빅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엘버트 페이슨 터운이라는 작가입니다. 딱 봐도 정말 그 아주 답답한 백인으로 보이죠. 이 사람의 이 레드 어덕, 이제 콜리견을 수지로 한 시리즈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썼어요.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블러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투견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의 역사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전투견,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인간과 텔레파시를 나누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된 종들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고래의 척수액을 추출해서 성분을 강화시킨 다음에 개에게 넣었다. 그래서 지각과 인식의 텔레파시 송수시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설정은 정말 신박하고 재밌습니다. 개로 연결되는 군사용 인터넷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죠.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신망들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주요 통신 거점들이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그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보 자산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냉전의 시대 그리고 핵전쟁으로 세계가 몇 번이나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학적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소년과 개가 발표됐던 바로 1969년에 최초의 인터넷이었던 아파넷이 그 실험에 성공했던 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종류의 전투견들의 개량과 이종교배 그리고 실험을 거쳐서 그리고 이 블러드와 같은 종이 탄생을 합니다. 인간 조종자 교신도 가능하고 독가스나 방사능 탕시 그리고 또 텔레파시 능력까지도 강화가 됩니다. 그 동시에는 얘가 워낙 지적 능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뇌도 보통 포도당 형태로 하루에 한 350에서 450 칼로리 그러니까 기초 인체 칼로리의 한 20에서 25%를 우리 뇌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개도 실제 개가 뇌에서 사용하는 칼로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열량의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그냥 볼 때는 저렇게 잘났으면 인간들 데리고 다니지 말고 그냥 지들끼리 무리를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고열량의 식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설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과 페어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랫동안 보관 가능하고 그리고 쉽게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고열량의 식사가 뭐냐? 바로 이 통조림입니다. 이 통조림을 열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이 필요하죠. 이 인간의 손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이 개들에게 지적 능력을 가진 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바로 그 설정은 올라프 스테플든의 그 유명한 그 개가 등장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개가 등장하는 소설 시리우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1944년작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아까 봤던 그 소년 빅입니다. 이 빅은 이 얼굴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여기서는 훨씬 더 나이 든 성인 배우가 나오는데요. 원작에서 얘의 나이는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할란 리슨이 첫 번째 저작을 잡지에 보냈던 그건 팬레터였는데요. 그때 보냈던 나이가 13살인데 얘가 13살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2019년생입니다. 얘는 그 나이에 이미 살인자인 뿐만 아니라 강간범입니다. 여자를 강간하고 묶어둔 채로 떠나는 짐승봐도 못한 놈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소설에는 그냥 괴물이 너무 가득하고 그 천하막장 소설이에요. 하지만 이 괴물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세계에 갇혀 있고 그 갇힌 세계들을 서로 비판적으로 상대화시켜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느냐가 이 소년과 개라고 하는 소설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빅, 블러드, 퀼라준, 그리고 로버팩, 다운언더 여기에 있는 모든 세계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괴물입니다. 빅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희박해요. 우리가 이제 모국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머더텅. 그건 뭡니까?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사람의 말을 배우고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기본적인 이제 그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감정도 배우고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도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개에게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는 군사 무기였고 오로지 생존만이 제일 원칙으로 이성이 작동되는 일종의 군사 무기화된 이성의 결정체가 블러드라고 하는 전투견이란 말입니다. 개가 부모고 스승이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세계는 극단적인 남초 세계의 생존자입니다. 얘가 13살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해요. 어떻게 보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3차 대전으로 여자 대부분이 살해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역사도 계속해서 블러드가 알려줍니다. 스승이자 생존 파트너인 블러드를 존중해야 한다는 감정이 빅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여자를 강간하고 그렇게 묶어둔 채 떠나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그 거리낌 같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걔에게는 정말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빅이 13살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꼬맹이였을 때 그 방사능 구덩이에 스크리머라고 하는 그 방사능 괴물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잠깐 나오는데 걔에게 끌려가고 거의 죽기 직전이 됐을 때 그때 이 걔가 블러드가 나타나서 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줬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작품에는 아주 특징적인 세 개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작품의 후반부에 나오게 될 다운언더 그리고 컬라준을 만나서 이제 사랑이랄까 뭐 강간이랄까 섹스랄까를 하게 되는 YMCA 건물 그리고 또 하나는 극장입니다. 소년과 개에서 극장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1960년대 말 미국의 분열증적인 정치 문화가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그가 전쟁 이전 그리고 전쟁 이후 결국 미국의 문화란 미국의 종말 이후 남긴 문명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할란 릴슨의 아주 냉철한 비평이 담겨있죠. 그냥 고자키와 싸구려 액션과 포르노 영화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란 릴슨은 글라인드하우스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운영이 됐고 1930년대에 붐을 이뤘고 1960년대쯤에는 이제 TV에 밀려서 퇴락하게 되게 되는 싸구려 영화관에 대한 그 애수, 노스텔지아가 굉장히 강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그라인드하우스는 70년대에는 이른바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들, 뭐 포르노, 뭐 공포, 호러 이런 영화들을 틀었던 그런 극장이기도 하는데요. 딱 그런 극장의 무대로 옮겨갑니다. 이거 이제 75년 그 소년과 개의 영화에서 한 장면이고요. 이곳을
로보팩이라고 하는 그 떠돌이 갱단 조직 중에 하나인 아워갱이 극장을 운영합니다. 이 영화관은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여성이 살아나올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남색을 즐기는 장소이고 이 세계관에 그러니까 이 그 웨이스트랜드 세계관 안에서는 일종의 소도 역할을 해서 여기서는 싸울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평화롭게 영화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아주 재밌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데는 이른바 그 마다멀 머더콜라? 그러니까 물과 그리고 또 우유를 파는 그러니까 우유가 아니죠. 모유를 파는 조직과 그리고 또 총알을 파는 조직 그리고 또 가솔린을 파는 조직들이 이렇게 딱 나눠져서 경제권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포칼립스 경제권. 그 아포칼립스 경제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 바로 이 소년과 개의 극장이라는 무대 안에 나옵니다. 이 극장과 영화를 그 독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워갱이고요. 발전소는 드래곤파, 저수지는 테드파, 그 마스티나 도나스파는 마리아나를 팔고, 바베이도스파는 방사능 청소를 합니다. 이 방사능 청소를 해야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청소를 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성들, 안전장소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걸 이 장소에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아포칼립스 경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 화폐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조림입니다. 개들에게도 먹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고열량의 식사를 계속해서 해야지 지적 능력들을 발휘한 아주 뛰어난 부관으로서 사람들과 페어링이 돼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조림은 매우 중요한 화폐인 거죠. 규격화가 되고 그리고 장기 보존 가능한 식량이기 때문에. 그 우리 시대에 사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화폐 대용으로 사실상 아파트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규격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수익이 깨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장기 보존도 가능하고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가 화폐가 된 세계도 일종의 아포칼립스 경제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워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0년대 문화에 대한 할란 레지슨의 사랑은 정말 지극합니다. 그래서 이 아워갱은 그 192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이 아워갱 시리즈, 그러니까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어른 흉내 내면서 갱 흉내 내고 뭐 악당 흉내 내고 이런 시리즈예요. 76년에 알란 파커가 이 아워갱 시리즈의 어떤 문화적 유산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 벅시 말론이라는 작품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할란 레지슨에게는 40년대 자신의 10대 시절의 그 노스텔지아가 반영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작품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소년과 개라고 하는 작품의 복선을 드러내 보이는 장치들. 또 하나는 60년대, 특히 68년과 69년 그리고 70년까지 상황의 베트남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맥락을 장치로서 이게 그 서술의 장치로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보는 영화가 실제 있는 영화입니다. 로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부터 86년 뒤의 세계가 바로 이 소년과 개 2032년이고요. 이 로디 그들은 탈옥범들의 삼각 치정 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막 도망을 치고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한 사람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가 이제 얽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년과 개는 이걸 변주해서 한 마리의 개와 여자 그리고 소년이 삼각관계를 이루게 되죠. 두 번째는 1992년에 제작됐다라고 나오는 중국놈의 냄새라고 하는 가상의 영화입니다. 네이팜탄으로 동양인을 학살하는 장면이 쫙 나오고 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네이팜 소녀에 대한 퓰리처상 수상 사진 있잖아요. 그 72년에 나온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미라의 학살. 1968년 3월 16일에 있었던 미라의 학살을 소년과 개를 읽는 그 1969년의 독자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라의 학살이 바로 요겁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정말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냐면 그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마을 하나를 그냥 다 이렇게 학살을 합니다. 애들도 죽이고 여기에 5개월 미만 유아만 56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17명의 임산부가 죽었고요. 347명에서 504명까지 그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시체들이 다 토막나고 완전히 부스러져가 완전 박살이 나서
이게 정확하게 한 사람의 시신인지 몇 사람의 시신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당시 이 부대를 그 부대의 사람들을 이제 호위를 하고 이렇게 그 했던 헬리콥터 그 조종사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거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 베트남 전쟁이 무슨 뭐 자유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이 이런 식으로 학살을 하고 더군다나 5개월 미만 유아를 56명이나 학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우물에 버리고요. 뭐 말도 못했어요. 여기에 이 부대를 운영을 했던 켈러라고 하는 그 지휘관은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되게 바보 같은 놈이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전에 68년 1월 30일에 썼던 구정대 공세에서 이건 심지어 미국의 생방송으로 반영이 됩니다. 미국의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갑작스런 베트남군의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베트남전에서 이길 수 있긴 하는 거야. 심지어 이 전쟁은 우리가 거기 가서 악당이잖아. 거기에 있는 베트남 인민들을 이런 식으로 학살하는 악당이 우린데 도대체 이따구 전쟁을 왜 해야 되는 거야? 구정대고생 때 왕창 그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안갚음을 이 미라의 학살에서 했었던 거죠.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극장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바로 그 베트남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극장 안에 있는 모든 그 깽단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영화. 크고 검은 가죽 틈새라고 하는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나왔다라고 가상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영화가 이 포르노였고 이 그라운드하우스 문화를 한 번씩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남군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또 그냥 섹스밖에 모르는 짐승들로 부글거리는 그런 디글거리는 사회다. 뭐 우리가 뭐가 뭐나 있을 것 같냐? 우리 앞에 뭐 미래가 있을 것 같냐?라고 하는 비아냥 같은 게 이 극장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 퀼라준이라고 하는 여자가 잠입을 합니다. 얘는 다운언더라고 하는 아직 문명이 남아있는 지하세계로부터 올라온 여자인데요. 이 여자의 이름도 좀 특이해요. 퀼라준. 중산층 세계의 생존자고 다운언더의 괴물입니다. 이건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이 퀼라라는 이름은 스페인어에서 달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묘사를 보면 얘가 붉은 머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속설에 의하면 불운을 부르는 머리고 유다의 머리가 붉었다고 합니다. 이 그녀의 가족이 오하이오주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가족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의 남침례교 교파의 사람이죠.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가족의 내력 안에서도 지긋지긋해하며 그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괴물이 바로 이 퀼라입니다. 다운언더 세계를 증오를 하고 부모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생식 능력을 상실한 다운언더의 출산 문제를 해결할 종마, 이 빅이 이제 이걸로 납치돼가지고 이 지상의 남자를 납치하기 위한 미끼로 스스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녀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이런 자원을 하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저 바깥이 훌륭한 세계가 아니고 멸망한 폐허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답답해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 세계의 바깥을 그렇게 열망했던 소녀들이 이런 일에 이제 자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컬러가 이 일에 자원한 이유는 다운언더 밖에서는 금지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을 만나서 뭘 하게 되냐? 첫 번째 섹스와 여기 소설에 보면 한 50번쯤 섹스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생들하고 이 소설 읽었을 때 아니 어떻게 하룻밤에 50번을 하냐? 뭐 살아있을 수가 있냐? 뭐 막 그러면서 막 그 책을 읽게 될 경우에 어떤 뭐 있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는데 아무튼 첫 번째 살인을 바로 이 콜라준이 이 빅을 만나서 하게 되죠. 자, 얘가 영화에서 나오는 콜라준이고요. 얘가 빅입니다. 자, 이 빅은 이 콜라준을 만나고 좀 이거는 약간 좀 비겁한 좀 잔머리예요. 왜냐면 빅이 언제 뭐 여자를 존중한 적이 없고 뭐 여자 봤다 하면 항상 강간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괴물인데 갑자기 좀 마음이 바뀝니다. 이 강간 대신에 소통하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움찔해요. 막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총을 겨누고 야 무서워하지 마. 난 그저 너랑 한 번 하고 싶을 뿐이야. 뭐 이래요. 그래서 되게 약간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뭘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타입이고 걔가 그런 걸 가르쳐 줄 리가 없겠죠.
이러면서 여기에 빛과 컬러의 만남에서 작가가 아주 변칙적인 로맨스 서사를 활용을 하는데 얘네 둘이 만나게 되는 이제 그 극장에서 나와서 YMCA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갱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요. 이때 빅이 여자를 갱으로부터 보호한다. 라고 하는 괴상한 이 로맨스 서사의 그 어떤 그 변칙 활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빅이 스스로 나오는도를 찾아가서 콜라와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그런 변칙적인 서사 운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이 장면에 나오는 YMC라는 건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필 YMCA일까?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YMCA는 시민권 운동의 장소와 그리고 집결지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원래 이곳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67년까지는 인종차별과 유색인종이 아주 만연했고 유색인종이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6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지된 장소를 새로운 시민운동의 근거지 그런로 바꿨던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설에서는 폐허 속에 버려진 시체들의 쓰레기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곳에서 콜라주는 바로 빅과 첫 번째 섹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갱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갱단과 잔인한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빅과 퀼라의 섹스보다 싸움을 묘사하는데 훨씬 더 공을 들입니다. 할란 린니스는. 왜냐? 개와 인간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런 선택은 작품의 충격적인 결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뭘 해야 하나? 그리고 지략과 블러드의 어떤 장점들을 보여주는데요. 갱단을 해치웁니다. 그리고 곧 있을 또 다른 갱단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선 냄새를 없애야 합니다. 왜냐? 그쪽에도 전투견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을 질러서 시체를 태우고 빅과 콜라, 퀼라 그리고 또 블러드는 보일러 속에 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개와 소년이 어떻게 그동안 생존해 왔는가, 어떻게 싸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짧게 만났다가 갑자기 퀼라가 빅의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키고 도망쳐버립니다. 빅은 노발대발하며 퀼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지긋지긋한 황무지 생활을 끝장내고 다운언더에서 퀼라와 새롭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뭐냐? 그에게도 이 빅과 같은 사실상 야만이나 다름없고 살인자의 강간마나 다름없는 이 녀석에게도 바깥 세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이 세계에 바깥이 있을까? 그곳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자, 그 빅에게 또 다른 대안적인 세계관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다운언더입니다. 땅속 3에서 8km 지점에 건설된 지하마을이고요. 거꾸로선 이 깔때기 형태입니다. 인구가 22,830명이나 되고 이 콜라준 같은 경우에는 토피카라고 하는 그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정 어디서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풀아웃의 볼트에 대한 설정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지하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은 그 다른 레벨 다른 소설들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건 아예 그냥 대놓고 오마주를 박힌 거예요. 풀아웃에서. 자, 이 다운언더 세계의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데요. 이 아주 철저한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지난 150년 동안 지상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과학자들을 데려가서 지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발명케 한 다음 추방해버렸다. 주민들은 그 이상의 발전이나 체제 비판은 물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차단했다. 거기 정착한 주민들은 최악의 인간, 즉 구제할 길 없이 꽉 막힌 인간들이었다. 남부 침례교인, 근본주의자, 법과 질서 침봉자, 진짜 중산층 등 거친 상과는 아예 담을 쌓은 부류였다. 자, 할렌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 내에서 대안적인 세계관, 우리가 뭔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지금 있을까? 현실하고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보수적이고 유명한 신학교들은 대부분 남침례교 소속이거든요. 금주법을 지켰던 교단이자 노예제를 지지했던 곳이 이 남침례교 교당입니다. 이 북침례교와 남침례교가 분리된 것도 이 노예제 찬반 문제 때문인데, 북침례는 현재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아주 진보적인 교단으로 바뀌었고요. 아무튼 신앙주의적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윈, 프로이드, 막스 되게 싫어합니다.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 신앙주의적 근본주의자들과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중산층 대중은 이 미국 사회의 보수적 기독교 문화와 한 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켄트 주립대학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55%가 학생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지. 그러니까 왜 까불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그리고 또 미국의 이른바 중산 대중의 분위기라는 게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에반겔론식으로 얘기하면 할라네리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따위 세상 끝장나버렸으면 좋겠네. 이대로 계속 가봐야 도대체 우리가 뭐야? 이게 문명인 척하지만 이게 야만하고 뭐가 달라? 자, 이 영화판에서 저는 이 다운언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얗게 분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하얗게, 백인이고, 더 백인다워지고, 아주 순수하게, 근본주의적으로 백인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까 제가 이 소설에는 백인만 등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크리피한 설정입니까? 그쵸? 그리고 그런 세계가 어떻게 끝장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죠. 자, 빅은 실험물이 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토피카에서 살기 시작한 지는 거의 30년이 됐지.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란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사람들도 훌륭해서 서로 존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물론 범죄 같은 것도 없다. 우린 그동안 점점 더 번창해왔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 중 일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거야. 아이를 낳았다 해도 대부분 여자아이였지. 그러니까 우린 남자가 필요하다. 특별한 종류의 남자가. 자, 빅이 이렇게 유도되고 다운언더에 끌려온 겁니다. 자, 이 설정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비렐름 라이의 명저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그러니까 아까 박상준 선생님의 강의에서 잠깐 나왔던 히틀러가 도대체 어떻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잡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갔을까? 독일인들은 대체 뭐에 그렇게 홀려와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에 대한 정신분석서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착취나 억압은 그에 대한 반역을 야기하지만 성적 억압은 복종을 야기한다. 이런 억압은 오르가즘에 대한 공포를 낳고 그것은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러한 억압은 성을 아버지가 독점하게 하는 가부장제와 더불어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파시즘으로 몰려갔던 것이 대중들의 심리, 파시즘의 대중심리다. 미국의 억압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중산층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파시즘에 매우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에게도 성적으로도 굉장히 억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정을 바로 이 다운언더의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요. 이 비렐름 라이의 파시즘의 대중심리가 1946년에 미국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비렐름 라이는 SF하고도 아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954년 무렵에 이 사람이 분열증과 과다망상으로 이 UFO 현상에 과도하게 몰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1954년 무렵의 그 증상은 뭐랑 비슷하냐면 발리스를 쓰던 필립 K. 딕의 말년의 그 심리 상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맥락들과 지금 다운언더의 성적 능력을,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완전히 그냥 결핍당한 남자들의 세계,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과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또 이런 구절들도 나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구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모든 게 인조 쓰레기였다. 인조콩의 가짜 소고기와 닭고기, 대용 옥수수와 사비빵 맛은 하나같이 분필가루와 흙 같았다. 그리고 막 그것에 대해서도 막 빅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조품으로 가득 찬 문명 세계.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소비에사에서 말했던 모조품과 가짜가 무한 증식하는 바로 그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 다운언더에 대한 묘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빅은 처음에 훈육된 척 합니다. 그런데 도망친 궁리만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나에게 대안일까? 이렇게 새려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퀼라준과 빅은 다운언더를 탈출할 결심을 합니다. 퀼라준이 여기서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빅을 만나서 뭐 일련의 장면들에서는 불쌍해, 얘 어떻게 막 이런 마음도 들지만 여기선 얘는 사이코패스예요, 완전히. 자기 부모가 맞아 죽는 모습을 봐도 무덤덤합니다. 빅이 이렇게 철봉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는데 그걸 봐도 그냥 무덤덤해요. 그리고 엄마에게 총기를 거누고 막 살기가 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빅이 그걸 막거든요. 근데 막는 이유가 야, 넌 엄마한테 어떻게 총구를 겨누냐 이게 아니라 총알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퀼라준이 굉장히 짜증을 내죠. 너 때문에 놓쳤잖아. 빅은 퀼라준이 자신과는 또 다른 종류의 괴물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면 걔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공기 흡입구 밖으로 탈출할 때 퀼라준도 빅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계속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해? 나 앞으로 나 사랑할 수 있어? 난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계속 묻습니다. 근데 대답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영화에선 아주 암시적으로, 그리고 소설에도 암시적으로 그 다운언더 바깥에 황무지로 나가는 이제 바깥에서 블러드가 기다리고 있었고, 블러드는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얘에게는 식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맣게 불을 피웠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도시 외곽지대를 돌아다니는 로어팩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그만 불이었다. 연기도 나지 않았다. 블러드가 제 몫을 다 먹은 후 나는 녀석을 1.6km 떨어진 다운언더의 공익이 흡입구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 안에 선반처럼 튀어나온 곳에서 밤을 보냈다. 블러드는 또 먹었다. 간밤에 먹고 남은 건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나는 먹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녀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묻힌다. 예, 맞습니다. 퀼라준을 죽였고 그 블러드에게 먹이로 준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퀄라준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은 구질구질하게 다 설명하지 않고 아주 압축적으로 시적으로만 암시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이 뭔지 아냐고? 물론 난 안다. 소녀는 자기 개를 사랑하는 법이다. 이게 개에게서 인간의 윤리, 그러니까 생존의 방법을 배웠던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존의 이성의 제1원칙이자 윤리를 대체한 세계, 스승인 개에게서 배운 생존 원칙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소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는 전쟁국가 미국의 기술이성이자 징집 대상 남성을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적인 초자이기도 합니다. 소년은 이 세계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존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으면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바깥 세계를 찾아야 합니다. 퀼라준이 그랬고 빅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바깥 세계를 찾는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에서 바깥 세계란 없었고 그것이 바로 그 세계가 또 다른 종류의 세계관을 찾고 동시에 우리가 갇혀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장지적 세계관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철저하게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세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인이 각성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진영의 수호자 그리고 세계경찰,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슈퍼파워를 자처를 합니다. 그러나 허울적인 이데올로기 밑바탕에는 문명의 가면을 쓴 야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주류 백인 사회는 세계를 몇 번이고 파멸시킨 만큼 위험 집단입니다. 인종주의, 성차별, 온갖 위선적인 억압과 부조리에 소굴인 것이죠. 이 세계의 바깥이 어디에 있는가? 일단 이 질문만 던지는 게 소년과 개예요. 그리고 이거를 2021년에 지금 읽는다는 것의 의미 역시도 똑같죠.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야만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개는 우리를 어디에 가렸을까? 우리들의 개는 우리에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 자, 소년과 개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거는 풀아웃에 직접적인 계승되게 되는 바로 그 게임이죠. 이 작품 역시도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세계의 바깥은 어디인가? 자, 풀아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와 함께 다니는 저 주인공의 모습. 여러분, 이건 그냥 소년과 개의 그 컨벤션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입니다. 이 게임도 계속 묻습니다. 이 세계의 바깥은 어디에 있는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시리즈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바깥은 어디인가? 그렇죠? 뭔가 괜찮은 세계가 있는 줄 알았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퓨리오사가. 저 엉망진창인 세계를 뒤집어 엎고 다시 만드는 것만이 우리의 선택이야. 바깥이 없다면 오히려 체제의 중심을 공략해서 그곳을 다른 세계관이 자랄 수 있는 바로 그 바깥으로 만들어버리자. 자, 제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상상과 열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장르적 스타일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관의 무엇이 이 시대와 얽힌 어떤 맥락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인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할란 앨리슨 그리고 또 종말의 황무지 소년과 괴라고 하는 69년작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 항해하실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탐색들에 어떤 의미로든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습니다.